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에게 통합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주제로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한 2시간 반 시간이 흘렀는데요. 좀 지루하시고 피곤하시겠습니다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네 분의 토론자들께서 좋은 내용의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현재의 직함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발제하셨습니다만 역사문제연구소의 전 부소장님 이승열 박사 나오셨고요. 전남대학의 정치외교학과의 교수로 계시는 조정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으로 계시는 주대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책을 쓰셨던데 카이스트의 황호택 경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조선대학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 퇴임한 오수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토론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요청드린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 분당 7분씩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전에 이승열 박사님이 하셨으니까 저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황호택 선생님께서 7분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이 토론에 초대된 것은 주최 측에서 제가 최근에 인천 탐사라는 책을 공저로 펴냈습니다. 이 책이 최근에 초판이 다 발매가 원판이 돼서 2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고 초대로 해서 토론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 콧물이나 전염력은 없는데 좀 목소리가 따라하면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은 해외에서 즉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한 해외의 독립운동과 국내에서 한 독립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한 독립운동은 아주 높게 평가하고 그 높게 평가하려는 말 합니다. 일제히 간섭이 없는 곳에서 자유스럽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독립운동은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천 김성수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중앙학교, 보성전문 같은 학교를 세워서 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인물이고요. 또 경성방직을 세워서 깐디의 분례정신을 실천하고 그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 그런 정신을 심었고 또 동아일보를 창단해서 계몽운동 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순신 유족보호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애국심을 고양했습니다. 또 3.1운동의 기획과 지원, 상해 임시정부 안창호 선생에 대한 그 아주 현금 지원, 또 3.1운동 당시 이승훈 씨는 거의 굉장히 많은 보호입니다.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1운동의 정말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인천이 거의 5,000명이 있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인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때로는 왼손이 모르게 비밀리에 하면서도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한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천을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천에게 준 훈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권이 이렇게 인천같이 복잡한 시대를 어렵게 산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한 정치 정권의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평가를 할 게 아니고 그 역사와 사학계의 평가에 앞에서 옳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초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단죄 이후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저술이나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공조를 보낸 인천 감사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의한 친일 단죄 이후 최초의 평면이라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3.1운동의 채권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단어는 발상지와 같은 말이죠. 이 3.1운동의 발상지가 바로 인천이 세운 중앙학교의 숙직시입니다. 거기는 송진우, 인천 김성수, 현승윤 이런 세 사람이 발상을 해서 이걸 만에 인천은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지들이 만료도 있었고 본인도 거기에 공조를 했고 만에 한명훈에게 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3월 2일 당일날 그 전날 불포로 고향이 불포로 내려서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알리가 나왔습니다. 왜냐 이 3.1운동에 참여한 학교는 예를 들면 안창호 선생이 세운 평양의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이 105인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서 폐교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산학교는 이승훈 씨가 3.1운동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학교가 불타고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전문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일제가 이거 적산이다, 적국의 재산이다 해서 연희전문 여기 국유화해서 일제가 빼앗아 버려가지고 압류를 했습니다. 이런데 애써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중학교를 인수했는데 이것이 하면은 학교를 빼앗기고 또 학생들을 교육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자신은 자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참여와 모의에 다 참여했지만은 뒤로 빠져서 항의에 알리바이를 만들고 탈선을 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인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적이 참 많은데 해방 후 박민특위라는 위원회가 국회에 여기고 있어 통과돼서 만들고 박민특위 위원장은 상해 임시정부의 김상덕 부당장입니다. 그리고 박민특위 위원들은 대부분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민특위에서는 인천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50년이나 지나서 인천을 친일 반민족 행위를 동시대를 같이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 일제치사에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하고 친일파는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그 중에서도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일제가 망해가던 1945년에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의 대만군과 한국의 그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명망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귀족원 자기를 주었습니다. 귀족원이라는 것은 제국구원의 상원입니다. 제국구원의 나중에 제국구원은 일본이 내각 책임제로 바뀌는 주에 참의원으로 개칭이 됐습니다만 미국이나 영국의 상원의원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 상원의원 자리를 주는데도 인천이 총독에게 찾아가서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 왜 못 받느냐? 이건 황제폐하에게 그래서 일본 천황폐하가 주는 것이다. 근데 인천이 나는 받을 수 없다. 내가 일본 천황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거의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했어요. 이런 사람을 친일파로 볼 수 있었는데 또 창씨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창씨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하지 않은 것만 말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부인과 사별하고 재혼한 이하로는 정신여고에서 3.1운동을 주도자 학생 중 한 명을 해서 3월 5일날 남대문 옆에서 만세시민을 붙잡고요.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인천이 방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판사를 했는데 잘못했다고 용서,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했다, 이런 두 마디만 하면 다 순박을 하고 다 집행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그 말을 판사가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니?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다 가서야 돼. 내가 지금 안 한다고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징역 거의 2년에 가까운 징역을 인톤이 이런 이하주 여사하고 결혼을 하는 데는 바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생각하는 어떤 같이 그때는 이제 나중에 사별한 뒤에 결혼을 했으니까 근처 사별한 뒤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넷째 아들 김상훈은 아버지가 고성전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연희전문을 다녔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아는 책을 봐도 그 자료가 잘 안 나오는데 그 넷째 아들 김상훈, 그 넷째 며느리는 독립운동 사건에 연루돼서 함흥형무도에서 폭탄의 겨울에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넷째 며느리는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유산까지 했습니다. 그건 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 김상엽도 같이 독립운동 감옥에 갇혔는데 김상엽 씨는 바로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한 집안에 이렇게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온 저는 인천을 제가 찾아보니 매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인천에 대해서 또 인천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일제가 학병들을 동원할 때 학병들을 동원하는 자리에는 고성전문학교 교장, 연희전문학교 교장, 백남준, 이화여전 교장, 김한란, 고성전문 교장 김성수 약방이 감춘처럼 앞에다 앉혀놓고 연설을 시키고 그리고 학병 교무들이 이런 자리에 나가서 어떤 데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앞에 한 사람 말을 안 똑같습니다.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 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내리고 있고 근데 그런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력 가는 척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외국 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친일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옳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얘기를 끝내고 여기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인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니까 김대중 선생이 인천을 평가한 말을 읽으면서 이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내의 독립지사들과 같이 감옥 가면서 투쟁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못지않게 민족을 지키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인 분들의 공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들은 교육, 문화, 종교 혹은 사회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교육하고 개몽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내일을 기약하게 깨우치고 실력을 양성하게 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후방 김대중이 신문에 썼던 그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주 선생님 보십시오. 박준영 지사님과 윤평중 교수, 이성열 박사의 강의는 한마디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러니까 상대가 내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제시한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자꾸 조그만 사실을 가지고 따지기보다 아예 관점을 바꾸어보자 이걸 말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저보다 선배님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무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자꾸 뭔가 자랑스럽지 못한 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면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고
과학기술, 의료 시스템 모든 것들이 세계 인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 조상들 중에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중에 남의 집 무슨살이를 하고 남의 집 신고살이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찾아내서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끄럽다. 그래서 그 위패를 저기 치워놓고 땅에 묻어버리고 남의 할아버지 위패를 모시고 와서 제사 모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환부역조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갈아치우고 할아버지를 바꾼다는 얘기죠. 부끄럽다고. 일제의 압도적 폭력 밑에서 인고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만든 나라가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혜택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의 조상들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그것은 배은망덕이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부역조, 배은망덕조 어려운 말입니까? 환부역조, 배은망덕. 제 말씀은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식 세대들은 우리가 가졌던 그런 열등감, 그런 콤플렉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태어난 때부터 선진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이 좋은 나라를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고 또 우리 손자 세대에도 물려주는 것이 지금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나라를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꿈을 가진 어떤 훌륭한 분들이 만들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 손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 자체한다고 각 시도에 교육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광주의 교육감부터, 전라남도의 교육감부터, 전라북도의 교육감부터 무슨 뭐 교과 과정이 어쩐지 모르지만 특강 오늘 윤평영 교수, 이승열 박사 모셔가지고 특강하면 안 됩니까?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부터. 그러면 전화 충청남도, 경상남도 따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는 사실 저도 뭐 손자가 아직 어립니다만 이렇게 좋은 나라를 과연 내가 누리는 것을 이 손자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핵심은 우리 조상들이 어떤 분들이었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고생 끝에 어떤 뭔가 이상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정관 교수님이죠. 예, 토론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분들이 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정치 이야기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 선생이 단일야당,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다음 대통령을 노릴 수 있는 수권적인 야당을 만들어내는데 큰 바탕이 되신 분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봉암 선생도 모시려고 했고 그런 모든 노력들이 제대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의 중심지가 뭐 여기죠. 예. 그리고 김성수 선생이 부안, 고창, 부안, 줄포.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창평에 와서 공부도 하시고, 창평에 우리 고화 송진우 선생하고 정말 동지적으로 살아오셨고, 그야말로 전라남북도를 다 걸쳐서 내놓을만한 그 자체죠. 정치면에서. 그런데 또 이분이 한국경제, 한국경제 기업가 정신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뭐 연세대학 나와서 별로 고려대학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려대학교를 만드시고 민족학문을 이끌어가신 분이고, 그 고려대학교를 만든 스토리를, 이야기를 읽다 보면 최고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양반이 노력을 하셨는가. 중앙고등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볼 때 이분은 대한민국을 정말 이끌어온,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호남의 최고의 위인 중에 한 분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친일 논란 뭐 이런 것이 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친노했습니다. 저 노무현 대통령 뽑자 하는 운동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인수위원회에서 열심히 운동을, 정치개혁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위 바른, 여러분 열린우리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을 만드는 이론적인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 실은 접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을 뿐이고요. 천정배, 뭐 신기남, 뭐 이런 분들이 뛰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들고 다니던 문건이 제가 만든 문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저도 그렇게 정치를 하면,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정치를 하면 상대방도 좀 개혁이 되고, 보수 진영도 진보 진영도 좀 개혁이 되고, 그래가지고 건전한 양당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젊었을 시절에 제가 했었는데요. 한 20여 년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와중에 민주당 개혁해보려고 안철수하고 같이 손잡고 국민의당도 해보고, 제가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동철 의원이랑 같이요. 이렇게 해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그렇냐, 지금 이건 뭐 극단적인 한쪽 편과 또 극단적인 한쪽 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서부터 광주는 완전히 한쪽으로 돌아서가지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적폐 이론하고 친일파, 저보고 토착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동네가 돼버렸어요, 광주가, 호남이. 근데 그것의 중심점이 됐던 저 같은 사람을 공격하고, 중도적인 사람을 공격하고, 뭔가 좀 잘해보려는 사람들, 비판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공격하는데 주로 써먹던 게 뭐냐면 친일파예요. 네. 뭐 친일파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친중파하더만, 자기들은 로스와 좋아하고, 뭐 제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저 대학 다닐 때 저도 전두환 타도하러 하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그때 슬슬 어영영하는 인간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친일파, 뭐 보수에 붙었다,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김성수라고는 그 의인을 어디 작은 조그마한 그런 부분들, 그때 정말 역할도 안 했던 인간들, 나중에 그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파렴치하고도 편협하게 뭉개면서, 호남은 말이죠, 호남은 바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호남이 무슨 호남 출신, 정말 호남을 사랑해서 지금 뭐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막 몰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좀 여러 가지로 착잡했습니다. 김성수 선생. 이런 장소를 나오기도 불안해요. 이런 장소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한때는 정치적으로 양당제, 복수정당제 만들면 해결될 거다라는 식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잘 안 되던데,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것도 물론 노력해야죠. 여기 계신 조은천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큰 거인, 위대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허물이 없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인정하자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랑스럽게도 김성수 선생이 우리 창평에서도 공부하셨고, 예, 호남을 아우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성수 선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긍정적인 호남의 재산, 긍정적인 호남의 역사적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내세우고 가꾸어 나가는 우리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승열 예,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자유가 자유로 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는 방법은 또 다른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후광 김대중의 그 해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그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 사형선고 박대준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방이후 자아발전 6.25 전쟁, 독재정치 등을 위해 그를 경험했다. 하는 고국이 아니라 서울포에서 해소된다. 문제는 악이 발현되기 쉬운 환경과 조건이다. 그래서 법과 정의의 개혁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춘향이 하는 변사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이도령을 만나서 풍부에 하는 놀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부자가 됨으로써 풀린다. 하는 보복이 아니라 국토의 원인을 제거하고 바꾸면서 해결된다. 마구사 청산에 대한 인식과 강조가 있어졌고, 사회운동이 원칙과 당위성을 중시한다면 정치는 그것과 함께 현실적인 면도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부족한 게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분 토론을 잘 들으셨죠? 사실 이런 학술 행사를 하려면 이 토론이 사실은 가장 재미있고 듣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연배 나는 저분을 내 글에서 애국지사라고 썼는데 아까 어떤 분은 지사님이라고, 그래서 박준영 지사님하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애국운동가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최연배 애국운동가하고 나하고의 인연이 맺겨진 까닭이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쯤 된 것 같은데 시대를 밝힌 호남의 정치 선각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송재 서재필 선생부터 시작해서 일강 김철 선생까지, 그 가운데 당연히 인천 선생 들어가시고, 다 가인 김종로 선생 들어가시고, 또 송진우 선생 들어가시고 없지 않겠습니까? 그 책을 낸 것이 인연이 돼서 최연배 애국운동가하고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런 행사할 때 나와서 사회를 봐달라고 하면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나는 뜻이 있는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정관 우리 전남대 교수님 자기를 친미주의자로 이렇게 친일파로 본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친미주의자로 올리는 것은 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미국 에일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어요. 내가 상당히 이제 좀 나이 먹은 교수로 대접을 받고 있을 때 전남대학에 부임을 해오더라고요. 굉장히 광주 전남 정치학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자로, 그래도 연세대학 정액과를 나오고 에일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는데
지방의 전남대학으로 오면 우리 전남의 정치학계가 훨씬 더 유능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 양반이 정치판에 뛰어들더라고.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대체 본인도 아까 잠깐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촉망받던 정치학자가 아주 난도질을 당하는 꼴을 조선대학에서 제가 목격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원필칙 인천 선생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책을 낸 후에 인천 선생이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그 친일 인사 속에 포함되고 나중에 또 그 양반이 받으신 훈장이 또 치탈이 되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본인이 경영을 했던 고려대학교의 고대신문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인천 선생에 대해서 글을 쓰신 학자 암독으로서 인천 선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어찌 한쪽 면으로만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 종합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 양반이 이만큼이라도 친일로 비판받을 행적을 안 하셨으면 꼭 그대로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소만 그런 흠이 있다고 하면 그 흠보다는 그 양반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끼친 공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양반이 매일신보에 썼던 글이나 여러분이 그 강연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꼭 자발적으로만 했겠느냐. 저도 젊었을 때 언론의 인터뷰를 참 수만 번 받아본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써서 본 경우도 있는데 전화를 한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대충 얘기를 해주면 기자가 받아서 조선대학교 5아국의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내용과 약간씩 다르게 기사화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제가 글로 써주지 않는 것은 신문에 내지 않도록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인천 선생도 본인이 전북부나 이런 데서 도청을 받든지 강요를 받든지 해서 한두 마디 하신 것을 매일 신고 기사를 쓰면서 조금 가표를 했든지 어떻든 그런 것이 역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친일 인사로 대해서 그렇게 공을 치우셨는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또 한 번은 동아일보에서 저에게 또 인터뷰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훈장 식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판부에 내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의견서를 써주시라고 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훈장이 또 치탄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역사의 불행한 현실이 아니겠는가. 정말 지금까지 쭉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3.1운동의 회책지가 중앙학교의 기숙사 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또 가족적으로도 독립운동에 그렇게 관여한 분들이 다수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무시가 되고 어디 언론에 한두 번 인터뷰한 거 기사화된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사전에 올라가고 국가에서 준 부통령까지 지내신 분을 그렇게 훈장이 치탈되고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참 역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만 어떻든 광의를 할 때 우리 호남의 정치 선각자인 것은 분명한데 호남의 운도가 그분은 전북이지만 전주보다는 여전히 광주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이런 학술 행사를 통해서 그분을 재조명하고
그분에 대한 공적이 다시 현창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행사에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앉아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